점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군사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에 북한은 황해상에 로켓을 발사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 상황을 지켜본 미국의 한 데이터 분석가는 오히려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일본과 중국 동료들이 한국을 향해 쏟아낸 비판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복잡한 진실 찾기가 시작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시애틀에 있는 클라우드 보안업체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지만 국제안보 뉴스만큼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죠. 특히 동아시아 지역 소식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상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던 찰나, 갑자기 컴퓨터 화면 오른쪽 하단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경제 뉴스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MBC 뉴스에서 속보로 올라온 제목이었습니다. 북한, 황해에 10여 발 로켓 발사. 한국, 미국, 일본 연합 공중훈련 직후 대응이라는 빨간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고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북한이 한미일 3국이 합동 공중훈련을 마친 직후에 황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계산된 듯한 타이밍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훈련을 받자마자 북한이 응수한 건가? 뉴스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번 훈련은 단순한 정기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실시된 대규모 연합훈련이었고 한국 공군과 미군, 일본 자위대가 함께 참여한 상당히 큰 규모의 작전이었어요. 북한의 반응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저는 평소 안보 이슈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종류의 뉴스를 자주 접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단순한 도발이라기보다는 좀 더 계산된 전략적인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왜 하필 훈련이 끝난 직후에 로켓을 발사했을까요? 화면 속 뉴스 앵커는 침착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위성 발사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특히 한국이 이번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아침 업무 시간 내내 저는 집중이 안 됐어요. 평소라면 데이터 분석에 몰두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날은 자꾸 뉴스 사이트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지만 각자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매체는 북한의 도발적 성격을 강조했고 다른 곳은 한미일 훈련의 정당성을 부각시켰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는 한국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평소와 다르게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이 뉴스로 흘러갔습니다. 특히 저희 팀에는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이 있어서 각자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죠. 일본에서 온 사토 유이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좀 과잉 반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북한은 원래 이런 식으로 반응하잖아요. 사토는 평소에도 한국의 안보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방위성에서 분석관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중국 출신인 리웨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훈련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한국이 북한의 일반적인 행동에 과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요? 리웨이는 군사 전략을 전공했던 사람이라 나름대로 분석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북한은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반응해왔거든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한국이 스스로 이 상황에 깊이 개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평소 신중한 성격인 저로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생각했어요. 오후 회의 시간에도 집중하기 어려웠죠. 동료들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 로켓 발사 뉴스가 맴돌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사토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엘리자베스,
아까 점심시간에 얘기했던 그 뉴스 말인데요. 사토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방위성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국은 주변국을 자극하려고 전략적으로 군사훈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토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이런 행동은 지역 안정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죠. 저는 사토의 말에 놀랐어요. 평소에도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국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했다고요? 물론이죠. 생각해보세요. 왜 하필 지금 시점에 그런 대규모 훈련을 했을까요? 사토는 마치 자명한 사실을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신들의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죠. 그때 리웨이도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사토 말이 맞아요. 저도 중국에서 군사 전략을 공부했는데 이번 한국의 행동은 좀 이상해요. 리웨이는 군사 전략 전문가답게 분석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미국의 용병 자처한다는 신호예요. 용병이라고요? 저는 리웨이의 표현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한국은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지역 전체의 평화를 희생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리웨이의 말은 점점 더 비판적이 되어갔습니다. 미국과 함께 훈련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려는 거죠.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한국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놓치고 있는 다른 관점이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관련 기사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자료, 한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 각종 전문가들의 칼럼까지 모든 걸 읽어봤어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번 훈련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했고, 다른 전문가는 지나친 군사적 과시라고 비판했어요.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특히 한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보면서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억지력 강화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정말 억지력 강화가 목적일까요? 아니면 사토와 리웨이 말처럼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게 있었어요.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훈련이냐 도발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 구조와 관련된 큰 그림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한국이 과잉 대응인가? 아니면 필요한 억제력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내적으로 계속 갈등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본 탓에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이 문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뉴스를 확인했어요. 밤새 새로운 소식이 있었나 궁금했거든요. 다행히 추가적인 군사적 행동은 없었지만 각국의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일 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라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지역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했어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 긴장 고조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정작 한국의 반응이 가장 궁금했어요.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기사를 더 찾아보니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의 훈련은 평화 유지를 위한 억지력 확보가 목적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도 뭔가 애매했어요. 정말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외교적 수사일 뿐일까요? 점심시간에 또다시 사토와 리웨이를 만났어요. 어제 대화가 워낙 인상 깊어서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토가 먼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저는 일본 방위성에서 동북아 안보 분석을 담당했었거든요.
사토는 자신의 경력을 자랑스럽게 내세웠습니다. 한국의 행동 패턴을 오랫동안 분석해왔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떤 패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인 설명을 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조금만 위협을 느끼면 과도하게 반응하죠. 사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일반적인 행동에 과민하게 대응하면서 전체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리웨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자신들만의 안보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 전체의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죠. 리웨이는 중국인답게 대국적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한국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방어적 조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방어적 조치라고요? 사토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이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라고요. 리웨이도 동조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해요. 이번 훈련도 그런 전략의 일환이죠. 저는 답답했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한국의 진짜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사토와 리웨이는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저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도 저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정말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당한 자기 방어인 걸까요? 퇴근 후에 저는 다시 집에서 자료 조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한국 측 자료도 더 자세히 살펴봤고 미국과 일본, 중국의 공식 입장도 비교해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각국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점점 더 깊은 의구심에 빠져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회사에서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어요. 동북아 안보 상황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였는데 마침 사토와 리웨이도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을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세미나가 시작되자 사토가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을 보면 한국의 군사적 행동이 지역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토의 프레젠테이션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한국은 북한의 일반적인 군사활동에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토는 그래프와 통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군사훈련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청중들은 사토의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니까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이런 행동을 통해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토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이런 행동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죠. 이어서 리웨이가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최근 행동은 명백히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리웨이는 더욱 강한 톤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과도하게 편승하면서 자신들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고 해요.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은 그런 의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리웨이의 분석은 날카로웠어요. 한국이 미국의 용병 자처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지역 전체의 안정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예요.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나요? 한국의 대응이 정당방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토가 즉시 반박했어요. 그건 한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북한의 행동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죠. 리웨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북한 위협을 과장해서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결국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죠. 저는 두 사람의 발표를 들으면서
점점 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들리긴 했지만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있었거든요. 정말 한국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사토와 리웨이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했어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 한국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관점도 있을까요? 사토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한국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변국들의 우려는 무시하죠. 리웨이도 동조했어요. 한국의 행동 패턴을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항상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실제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두 사람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에 대해 너무 우호적으로 봤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사토와 리웨이의 말이 맞다면 한국은 정말 지역 안정을 해치는 존재인 거네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며칠 후, 저는 우연한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워싱턴 출장이 생겼는데 마침 그곳에서 동북아 안보 관련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보고 싶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한 첫날, 저는 싱크탱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국에서 온 전문가도 있었어요. 한국합참무관 출신이라고 소개된 김현우 중령이었습니다. 김 중령은 현재 국방외교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드디어 한국 측의 직접적인 관점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자 김 중령이 발표를 했어요.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드리고 싶어요. 김 중령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중했습니다. 먼저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의 목적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 훈련은 억지의 메시지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어요. 저는 김중령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설명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이 과잉 반응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김중령은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북한의 로켓 발사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경고였습니다. 시험하는 경고라고요?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대응 능력과 의지를 측정하려고 했어요. 김중령의 설명은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더 큰 도발을 시도했을 겁니다. 저는 김중령의 말을 들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사토와 리웨이의 말만 들었는데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한국의 훈련은 공격적 행위가 아닙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억지력 확보예요. 김중령은 강조해서 말했어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김중령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했어요. 중령님, 혹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김중령은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사실 저희 회사 동료들 중에 일본과 중국 출신이 있는데 이들은 한국이 과잉 반응한다고 봐요. 정말 그런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질문했습니다. 김중령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죠. 한국은 분단국가예요. 실제 위협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수시로 도발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해요. 김중령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추상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예요. 저는 김중령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 문제를 너무 객관적이고 거리감 있는 시각에서만 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훈련의 진짜 목적은 뭐였나요? 간단합니다. 북한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함부로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죠. 김중령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게 바로 억지력의 개념입니다. 다음 날, 저는 김중령이 주선해준 한국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이번 상황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브리핑을 담당한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훈련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한 대응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북한의 발사 시점과 방향, 그리고 발사 직전의 통신 활동 패턴을 보면 명확합니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이들은 우리의 대응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단순한 반응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네요. 그렇다면 한국의 대응은 어떤 의미였나요? 우리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과잉도 과소도 아닌 정확한 수준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관계자의 설명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김중령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중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중령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우리의 행동이 과격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어떤 현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중 하나예요. 휴전선 너머에는 핵무기로 무장한 적대국이 있죠. 김중령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뿐이에요. 억지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상대방이 공격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김중령은 쉽게 설명해줬어요. 그래야 상대방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저는 김중령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행동이 공격적인 게 아니라 방어적인 거였던 거네요.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의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김중령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한국의 안보 강화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관점의 차이인 건가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하지만 객관적 사실은 명확해요. 한국은 평화를 원하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에요. 워싱턴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김중령의 초청으로 한국 훈련 현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에 참여했어요. 펜타곤 근처의 한 시설에서 진행된 것이었는데 실제 훈련과 유사한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저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고 북한 지역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미일 연합지휘부는 즉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적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위인지 실제 공격 준비인지 판단이 필요해요. 시뮬레이션 속 한국군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응도 신중해야 합니다. 과도하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부족하면 추가 도발을 유발할 수 있어요. 미군 지휘관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처한 상황의 복잡성을 실감했어요. 단순히 강하게 대응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교한 계산과 판단이 필요한 일이었던 거네요.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군의 대응 방식에 감탄했어요. 이들은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히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억지의 예술입니다. 김중령이 설명해줬어요. 너무 강하면 상대방을 자극하고 너무 약하면 얕보게 되죠. 정확한 균형이 필요해요.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저는 김중령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중령님, 한국은 정말 평화를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김중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한국만큼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한 민족이거든요. 그럼 왜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오해하는 걸까요?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굴복할 수 없어요.
평화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니까요. 저는 김중령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의 진짜 마음을 몰랐던 거네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작은 훈련 하나에도 평화의 균형을 담고 있었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애틀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토와 리웨이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자신 있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대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토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행동이 과잉 반응이 아니라 필요한 대응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워싱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억지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였어요. 리웨이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한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여전히 과도한 대응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한국의 대응은 매우 계산되고 절제된 것이었어요.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죠. 사토와 리웨이는 제 변화에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김중령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국제 뉴스를 볼 때마다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관련 뉴스를 접할 때면 표면적인 현상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이번 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봤어요. 마치 편지를 쓰는 것처럼 제 마음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의 훈련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전쟁 대신 억지를 선택한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한국이 추구하는 건 공격이 아니라 평화였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침묵으로도 평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것이었던 거네요. 몇 주가 지난 후 저는 우연히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응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의 진짜 의도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종합해서 판단하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거구나.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총성 없는 전장에서 로켓 하나가 던진 메시지. 한국은 침묵으로도 평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국제 뉴스를 볼 때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인상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죠. 특히 한국처럼 복잡한 상황에 처한 나라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화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을 보여줘야 하고 그런 선택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